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에서는요, 나이가 좀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세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는데, 미 전국의 고령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들 가운데 다시 취업을 해서 이 직장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소위 고령 임금 노동자들의 수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19%가 직장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게 2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5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의료 및 이 보건 분야의 발달로 인해서 건강 상태와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그 신체적인 이유가 가장 먼저가 있는데, 그런 신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통신 기술 진전 등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그런 근로의 개념에서 이제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재택근무와 또는 파트타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타임의 확산 등등이 고용시장의 다변화를 이루었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붙이자면, 소셜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는 그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67세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그것도 이 고령층의 취업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한 자산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이제 구입을 해서 살고 있는 그 주택이 페이오프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페이오프가 된 그 집값이 젊었을 때 내가 샀을 때 그 집보다 2배, 3배 올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 늘어나자 이제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고령 취업자들을 하나의 중요한 소비층으로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65세인 한인 김모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김 씨는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6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새로 이번에 구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김모 씨의 케이스입니다. 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직종에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김 씨는 항상 뭔가를 해온 터라서 건강한데 집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주 죽을 맛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을 하러 이제 집을 나서는 게 지금 너무 큰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기쁨도 그렇습니다만은 수입이 있으니까 더더욱이 기쁘죠.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일하러 나간다고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난 일만 할 수 있으면 돼. 말이 그렇지. 적당한 수입이 좀 생겨야 그래도 일하러 나갈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일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수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게 김 씨의 얘기입니다. 김 씨는요, 소셜연금보다 일해서 버는 급여가 당연히 훨씬 더 많다라면서 재취업으로 삶의 목적과 안정된 수입을 다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고령 은퇴자들이 재취업에 나서는 그 원동력은 재정적인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가 또 다는 아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애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도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은퇴 시기에도 직장을 잡아서 일하는 고령 임금 노동자. 사실 이제 기준을 제가 계속 고령 임금 노동자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은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보자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 65세 이상을 놓고 고령 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65세 이상도 건강하고 지금 운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젊은이도 못지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제 고령 하니까 좀 죄송한데 이게 달리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들이 미국 고용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고용층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추세라면 65세 그 고령층이, 자꾸 65세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고령층이 향후 고용시장에서
주요 취업계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방노동통계국은요, 앞으로 10년 내에 65세 은퇴 고령층이 미국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줄을 세워보면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65세가 넘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떠나서 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65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건강도 유지하시고 65세, 75세 넘어서도 계속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한국에 그 대기업들이 툭 하면 뭐 재산 분쟁, 상속 분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기로 유명한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LG. 지금은 그 LG와 이제 분할을 했죠. 옛날에 그 GS, 럭키, 금성. 거기서 이제 LG,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이 재산 분할, 뭐 소송, 재산 상속권 소송 이런 게 없기로 유명한 그 집안인데 결국 여기도 벗어나질 못하네요. 재산 분쟁이 없기로 유명한 LG그룹에서 드디어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LG그룹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그 소송의 배경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지금 LG그룹의 회장은 구광모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40대. 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낸 그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에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방금 전에 그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혈연적으로는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큰어머니죠. 큰어머니. 자기 아버지 형의 부인이시니까 이제 큰어머니인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양자로 들인 사람입니다. 이 구광모 회장이. 왜냐면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친모가 아니고 이제 양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동생들도 같이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동생들은 어찌 보면 혈연적으로는 사촌 여동생이죠. 지금 뭐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호적에는 뭐 여동생으로 되어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이제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혈연적으로는 사촌 여동생. 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이라고 합니다. 자, 오빠인 구광모 대표가 크레딧 카드를 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을 신청했지만 빚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발급이 거절당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대재벌 그룹의 회장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는데 크레딧 카드 발급을 거부당했어? 예.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하고 이상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구광모 대표의 그 모친 김영식 여사, 엄밀히 따지면은 양모, 입적하신 양모, 입적해서 길러주신 양모. 자,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 씨 등 LG가의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해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액 받았으니까 그게 일종의 다 빚이잖아요. 그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를 안 준다는 것이죠. 자, 지난 2018년에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의 11.28%를 비롯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남겼고요. 세 모녀는 이 가운데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로 들어온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서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자신들도 모르게 직접 상속세를 부담했고요. 또 대출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또한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했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 이 세 모녀의 주장입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구광모 회장은 지난 1월 이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제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이 새 모녀의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새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곧 되갚을 계획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구 회장은 편지 뒤에 요런 뒤에 부연 설명도 했어요. 요 부분이 아주 이제 새 모녀가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쁘고 괘씸하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제 구광모 회장이 뒤에다가 붙였냐면, 그런데요, 어머니, 한국 상속법 체계에 따르면 어른들이 각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라면 이 LG 경영권이 4대인 저까지 승계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속권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의 관습법에 따르면 그렇게 처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덧붙인 거죠. 자, 그러나 새 모녀는 지난 3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지난 9월 그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라면서, 그러나 그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도 한마디도 같이 섞지 않았고 서둘러서 자리에서 떠나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 LG그룹 회장 구광모 회장은 그 별세한 전 LG 구본무 회장의 회장이 아들이 없어서요.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아들인 구광모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구본무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카잖아요. 조카지만 자신의 아들, 즉 양자로 입장을 해서 그룹을 승계하는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LG는 말씀드린 대로 대대로 그 회장의 장자가 그룹을 숭계하고요. 또 여자들의 경영권 참여를 허가하지 않는 그런 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그룹을 물려줬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그런데 또 하필 이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그 세 모녀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해서 뉴욕타임즈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 기업들 관련해서 소식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릴까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로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탑20 순위권에 포함된 10개 대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집계한 결과 2016년 892만 달러에서 2022년 1788만 달러로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 10개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330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투입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그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 기업의 미국 내 연도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미국의 opensecrets.org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에 따르면 한국 기업 가운데 로비 규모 탑3는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업체죠. 그런데 이제 10개 그 대기업 가운데 로비 활동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3개 기업이었는데 규모를 떠나서 활동비가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은요, 활동비가 무려 14배 뛰었어요. 두산의 로비 활동비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400%가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G가 437% 뒤를 이어서 급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 현대차도 216% 로비 활동비가 늘어나서 3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포스코. 옛날에 30, 40년 전에는 이제 포항제철이라고 이제 불렀던 그 회사. 네. 그 포스코는 팬데믹 이후에 42%가 로비 활동 액수가 감소해서 10대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로비 활동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연방거래위원회 FTC가요,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동차 판매 사기를 벌이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FTC는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 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그러니까 또 불만 신고 접수 시에 법적 대응을 통한 불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법 권리를 확실하게 찾으라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딜러 측에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양쪽에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FTC는 이에 따라서 차량 딜러 사기 방지 규제안이라는 새로운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안은 내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해당 규제안은 차량 딜러 업체와 또 직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FTC에 따르면 Cars Rule이라고 명명된 이 시행안은 자, 첫째, 차량 판매 가격 허위 표기 및 낚시 광고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불짜리인데 29,990불 하고 딱 막 붙여놓죠. 그럼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싸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뭐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가보죠. 가보면 뭡니까? 100% 그 차는 없죠. 방금 전에 팔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낚시 광고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자, 두 번째, 숨겨진 비용 추가 및 불필요한 옵션 판매 금지. 홍보하고 광고할 때는 내용이 없었는데 살 때 보니까 뭐 막 이것저것 뭐 불필요한 또는 숨겨진 걸 그때 가서 얘기하면서 부고하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고객 동의를 받은 판매 계약 준수 등입니다. 자, FTC는 차량 딜러 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서 차량 가격을 싸게 제시한 뒤에 작은 글씨로 고액의 다운페이가 꼭 필요하다고 써놓든지 아니면 높은 이자율을 작은 글씨로 숨겨놓는 그런 행태를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광고는 작은 글씨 자체를 본문의 표기와는 또 다른 언어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작은 글씨로 숨겨놓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또 스페니쉬를 써놓기도 하든지 뭐 이런, 또 한국말로 크게 홍보하다가 그런 부분만 또 살짝 영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로 작은 글씨를 써놓은 것, 이건 명백한 사기다라고 연방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Cars 룰에 따라서 딜러는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에 필요한 최종 판매가, 이 풀 프라이스를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 풀 프라이스 최종 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등록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딜러는 최종 판매 가격 외에 숨겨진 비용을 뒤늦게 추격할 수 없고 또 중복된 워런티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워런티가 있는데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이 워런티가 기본적으로 따로 안 사도 있는 건데 마치 없는 것처럼 설명 안 해주고 이런저런 워런티 사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워런티는 없나? 그리고 500불, 600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베이직 워런티인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워런티를 판매하는 건 사기 행각으로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차량 판매할 때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절대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연방정부가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달러 갖고 10만 불 번 사람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아니요. 그냥 행운으로. 네, 미국의 중고품 매장에서 4달러 주고 산 유리 화병이 이탈리아 거장의 작품으로 밝혀지면서 경매에서 10만 7천 달러에 팔려나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주 라이트 경매소에 출품된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인 카를로 스카르파가 디자인한 유명 유리 화병이 10만 7천 달러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자, 낙찰돼서 10만 7천 달러 내고 그 병을 가져간 사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럽의 한 민간 수집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화병은 그런데 제시카 빈센트라는 여성이 지난 6월 버지니아주 하노버 카운티에 있는 한 중고품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녀가 구입했을 때의 가격은 3달러 99센트였습니다. 제시카는 평소 자주 찾던 그 중고품 매장을 이날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한 유리 화병을 발견했다라면서 화병 바닥에 찍혀있던 이탈리아 유리 공예의 본고장인 그 무라노 섬을 의미하는 M자를 보고 야, 이거 못해도 한 1, 2천 달러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화병 이 얼마인가 보려고 봤더니 가격표가 안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1, 2천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야, 요거 한 10불 이하로 팔면 살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이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가격이 웬걸 4달러 99센트, 3달러 99센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3불 99.
그래서 바로 3불99 주고 구매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매 이후에 이 화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페이스북 관련 그 단체 회원 동호 그룹에 가입을 했고, 몇몇 회원은 이 화병이 카를로스 스카르파의 작품처럼 생겼다라면서 라이트 경매소에 그를 연결해 줬습니다. 이 경매소의 리처드 라이트 소장은 제시카가 보낸 유리 화병 사진을 보자마자 아주 좋은 느낌이 바로 들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작품을 스카르파가 1940년대에 디자인한 페넬라테 시리즈 중에 하나로 판정을 했습니다. 라이트 소장은 제시카가 보내온 그 유리 화병의 보존 상태가 정말 완벽했다면서 만약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었다면 낙찰가가 $10,000에도 못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예상 낙찰가는 한 3만에서 제시카가 운 좋으면 $50,00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제시카는 낙찰가 $107,000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카가 $107,000 다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경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제시카는 경매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금액 약 $83,500 정도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3불99 내고 $83,500. 와, 대단한 행운이죠, 이거. 뭐 복권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중고 매장에 가면은 이런 행운을 또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제시카도 그 M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무라노섬, 그런 걸 좀 알았다라는 것, 약간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었다라는 게 이 사람이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절대 그런 데서 문외한이었다면 아마 그 화병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다면, 뭐 없어도 중고 물품에 가끔 심심하면 들려봐서 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사는 거, 뭐 비싸면 절대 사지 마시고요. 그런 행운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내 홈리스 규모가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고 있는 아시안 노숙자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걱정입니다. 미국의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 노숙자 평가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미국 내 노숙자는 모두 총 65만 3,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는 뭐 기억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미국 내 우리가 가는 곳에서 노숙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노숙자가 미국 내 몇 명이나 될까? 65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7만 600명 정도 늘어난 12%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는 연방주택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자 가장 큰 폭의 증가폭입니다. 자,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절반에 가까운 32만 4,854명, 약 49.7%입니다.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흑인이 37%, 24만 3,600명,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계가 27%, 17만 9,300명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노숙자 수는 11,5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아시안 노숙자 비율은 미 전체 노숙자 비율에 봤을 때 1.8%에 그치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시아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그 증가폭이 인종 중에서 인종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안 노숙자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가장 적지만 증가폭은 지금 가장 높다라는 점,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주시해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우려 속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취업을 한 외국인이 92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한국 가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 들어가려고, 공항 들어가려고 하면 줄 서서 입국 심사할 때 뭐 20년 전만 해도 내국인보다 외국인 줄은 얼마 없어서 미국 시민권 여권 갖고 가면 금방 빨리 나가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즘은 외국인 줄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국인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습니다. 임금 근로자, 즉 한국에 와서 취업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이민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모두 몇 명일까요? 네, 총 이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집계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소위 비공식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한국 내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벌써 13만 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취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8만 명이 늘어난 9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지금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 폭도가 가장 컸습니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적자이긴 하지만 한국 동포죠, 뭐 조선족 동포 이런 분들, 그런 한국계 중국인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이 11%, 그리고 순수 중국인이 5%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다 합치면 약 40%를 차지해서 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아시아 지역 외국인이 결국은 전체 아시안, 또 중국계 외국인, 순수 중국인, 베트남인 다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아시안이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 산업별로 조금 볼까요? 네, 제조업이 뭐 힘들다라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제조업이 45%로 가장 많았고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에서 18%,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서비스 사업, 개인 사업 이런 분들이 한 15% 정도였습니다. 임금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대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44만 2천 명으로 50.6%를 차지했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 이상, 이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소위 고액 연봉자죠. 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인데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들은 35.8%. 그래도 꽤 돼요. 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9.95%.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100만 원을 미만을 받는 사람, 아주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죠. 이런 분들이 3.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다른 곳으로 좀 옮기려고 생각하는 소위 이직 희망자는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옮기고 싶어 하느냐라는 그 사유와 관련해서는 낮은 임금 때문에가 39%로 가장 많았고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위험해서가 19%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류 자격이 그런 근로자가 아닌 유학생, 공부하러 온 외국인들, 그런 외국인은 18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5천 명 역시 증가했습니다. 자,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38%, 중국인이 28%, 우즈베키스탄인이 6%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로는요, 교육과정이 우수해서라고 말한 사람이 30%, 한국에서 전공이 나의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가 22%, 뭐 자기 나라에는 그런 전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 학위가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돼서라고 답한 사람이 11% 순이었습니다. 자, 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좀 더 해드릴까 하는데,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출산 정책을 추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태어나서 바로 1억 원 주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이런저런 지원금, 이 지원금, 뭐 저런 지원금, 또 몇 살이 되면 또 이런 지원금, 또 학교 들어가면 또 이런 지원금 해서 18살 때까지 되는데 그 지원금을 다 합치면 토탈 1억 원을 나눠서 준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요건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은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우리가 너와 처음 만났다라는 그런 뜻에서 첫 만남 이용권, 뭐 아기 분유도 사고 뭐 마음대로 필요한 거 사라는 거죠. 200만 원. 한 1,800불 주는 거예요. 또 부모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걸로 1,800만 원, 15,000불 정도 주는 거죠.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이거 한 2만 불 주는 거고요. 또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로 1,650만 원, 이것도 한 12,000불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원금이 약 한 지금도 7,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보태서 추가로 2,800만 원을 더 지급해서 1억 원을 딱 맞춰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840만 원, 아이 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980만 원, 이것도 뭐 한 거의 10,000불 가까이 주는 거죠.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 하라고 5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 꿈 수당이라는 것은 전국 최초로 8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 너의 꿈을 펼칠 수 있게 공부를 좀 많이 해라.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라는 뜻으로 주는 겁니다. 거의 10,000불 넘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도 아동수당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주는 거예요. 자,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게 8살까지입니다. 매달 10만 원 주는 게 8살부터 끝나는데 8살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그런 정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인천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살이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산 정책은 태아 때부터 18살 때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국가 정책의 어떤 사각지대를 시정부가 보완해주고 또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출생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완전히 무슨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고요. 요람에서 18살까지 인천시는 아주 책임을 져주고 있네요. 아이 낳으려면 인천 가서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그 어디에도 한인교회 점심 같은 크리스마스 점심은 없다 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가 지은 것입니다. 제가 지었다면 이렇게 길게 안 됐죠.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짓는데 뉴욕타임즈는 왜 뭔 제목을 이렇게 길게 지었어요. 정확하게 뉴욕타임즈 보도 기사의 제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그 어디에도 한인교회 점심 같은 크리스마스 점심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 내 한인교회들의 점심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돼지불고기와 완자전의 그 레시피까지 소개를 하면서 그 예배 후에 직접 한식을 조리해서 배급하는 뉴욕주의 용커스 한인 동산장로교회의 그 점심 문화를 대표적으로 샘플 케이스로 소개했습니다. 매주 이 한인교회에서는 아침 11시 예배가 끝난 후에 무료 점심을 배급합니다. 대부분의 미주 한인교회들이 그렇죠. 주일날 점심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점심을 어디서 캐더링을 해오든 아니면 부엌이 있는 시설이 있으면 또 부엌 밥을 하던 아니면 교인들이 파틀락처럼 좀 싸워서 3, 4, 5 나눠 먹던 이와 같은 어떠한 형태로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점심 때 다 같이 점심 먹는 그런 문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약 400 내지 500인분의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 봉사자들은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모여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 교인은 많은 양이긴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뉴욕타임즈에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층 이들 봉사자들의 손길은 바빠졌다고 합니다. 점심 메뉴로, 즉 크리스마스 그날 점심 메뉴로는요. 미역. 아까 이 교회 크리스마스 점심 메뉴가 벌써 뉴욕타임즈에 공표돼 버렸네요. 네. 자, 볼게요. 그날 점심 메뉴로는 미역국, 잡채, 갈비찜, 불고기, 닭볶음탕 등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 크리스마스 날 미주 한인 동산교회, 융커스에 있는 미주 한인 동산교회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푸짐한데요. 잡채, 갈비찜, 불고기, 닭볶음탕. 와. 미국에서는 주로 접하지 못하는 아주 친숙한 그 한국의 고향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음식, 고급 음식도 많이 들어가고요. 자, 뉴욕타임즈는 이런 한인교회의 점심 문화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닌 한국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재미 한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터와 가정을 넘어서 또 다른 곳, 이 교회가 있잖아요. 꼭 교회든 다른 곳이든 종교기관. 자, 일터와 가정을 넘어서 다른 재미 한인들과 함께할 이 제3의 공간으로 이 한국의 무슨 대중음악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예배 후니까 또 한국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한국 영화 얘기도 하고 넷플릭스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얘기도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뉴욕타임즈가 마지막으로 짚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 최근 교회를 찾는 재미 한인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점심 문화에 대한 관심도 차츰 시든 분위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재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59%만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1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시안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을 거주지로 둔 아시아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42%였는데 10년 만에 3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시안 중에서도 교인들이 줄고 있고 한인들만 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한인들은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한인 교인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끝으로 뉴욕타임즈의 특집 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스토리 뉴스로 매일 함께 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토리 뉴스와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십사 하는 것도 이제 추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이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